어서오세요. 제가 컨디션이 되게 나빠 보이죠?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만두 때문이야. 진짜 만두를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내가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두를 8개를 데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갖고 지금 모든 피가 위장으로 몰렸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진짜 딱 5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봉투 속에 만두가 8개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 3개만 남겨서 어떡하겠어.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이러다 오지. 큰일 났어. 눈이 안 떠져. 아이씨 어떡해. 만두는 5개는 먹어야지. 아니야 식물도 안 넘어와. 기분 되게 좋고 그냥 잤으면 좋겠어. 어떡해. 미치겠어 진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오늘 제가 혹시 방송 중에 약간 헛소리를 하거든. 얘가 자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주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근데 진짜 웃긴다. 아니 무슨 만두를 1+1이라고 그래고 내가 이제 2봉지 붙어있는 걸 한 번 가격에 준다 그래갖고 4,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4,000 몇백 원인가. 그런데 한 봉지를 뜯었더니 만두가 고작 8개 들어있는 거야. 아니 만두 16개가 4,000원이면 뭐 싸 마트에서. 나 속은 것 같아. 네 진짜. 이게 만두가 이렇게 개수가 옛날에 만두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봉지에 한 20개 들어있지 않았어요? 요즘에 진짜 만두 너무 웃기네. 아니 무슨 가을 우체국 릴렉스. (139일이에요) 근데 나하고 날짜 계산이 틀린 것 같아. 나는 그 2번째 날부터 하루를 쳤는데 그 세월호 대책위는 세월호 발생한 첫날을 1일로 친 것 같아요. 내가 달력에 적어놓은 날짜인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 만두를, 왕만두가요. 진짜 그 무슨 개성 왕만두 이런 거 있잖아. 개성 왕만두 같은 게 14개인가 들어있었어. 왕만두가. 한 봉지에. 한 6,000원인가 하고 14개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맨 처음에 개성 왕만두 살 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쵸? 맞지? 그런데 지금은 8개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질소가 잔뜩 들어서 공기가 잔뜩 들어가. 그런데 8개 들어있고 4,800원이야. 그러니까 6,000 몇백 원에 14개 주던 거를 지금 저 4,800원에 8개 주고 있는 거야. 싼 게 전혀 아니더라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마트라는 데가 진짜 문제가 심각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맨 처음에 마트가 생겼을 때 대용량, 큰 포장으로 싸게 준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1+1이 나오고, 근데 한동안 보니까 1+1이 아니라 2개를 사면 포장비를 받고 있었던 거야. 근데 대형 마트에 가면 막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리고 되게 바쁘게 계산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목록을 계산을 못 본 거예요. 이것들이 한동안 음료수를 1+1인 척 2개를 묶어서 그 원래 1,000원짜리 2개를 2,200원에 판 거야. 보통 1,000원에 2개 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1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자도 왜 소포장으로 여러 개를 묶어갖고 번들로 파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자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양이었던 거야. 그것도 문제였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왕만두가 사실 그 마트에서 왕만두를 팔면서 동네 만두집이 싹 망했어. 동네 왕만두집이 싹 망하면서 그 마트에서 아니 솔직히 동네 왕만두는 뭐 4,000원에 5개 이렇게 줬잖아요. 4,000원에 5개 이렇게 주던 만두를 열 몇 개를 6,000원에 주니까 그 동네 만두집이 싹 사라졌어. 그랬는데 지금은 도리어 동네 만두집 옛날 동네 만두집하고 비슷하게 팔아먹는 거야. 솔직히 크기로 따지면 옛날에 동네 왕만두집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죠? 예. 2분의 1 정도로 만두는 줄어들고 개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 이제 지금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가격을 막 인하해주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격을 지금 막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싸게 판다고 그거를 우리가 덥석덥석 사주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실제로 소매점들이 다 망하면 그 다음에 비싸게 올려. 내 이 생각을 이렇게 만두하고 연결해서 뭐가 생각났냐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법고시 논란 있잖아요.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에 장학금이 되게 많대요. 로스쿨에 되게 장학제도가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학금들이 영구한 장학금이 아니야. 영구히 존재하는 장학금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볼 때는 사법고시가 폐지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장학금 같다는 거야. 이 로스쿨이라는 게 완전히 사법고시가 사라질 때까지는 장학금을 막 줘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도 이 판관이 될 수 있다, 법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쳐놓고 완전히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장학제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학제도로 그 로스쿨에 가난한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 대형마트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로스쿨과 이 사법고시 문제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요. 그 정말 외교관의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외교관의 꿈을 품고 외무고시를 준비했어. 그런데 외무고시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사라지고 있죠. 거의 외무고시 안 보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해서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이제 로스쿨 중심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로스쿨도 여러 로스쿨이 있어요. 전국에 20몇 개 대학에 로스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 로스쿨 중에서도 채용이 잘 되는 건 내나 명문대 로스쿨만 채용이 잘 되는 거야. 지방대 로스쿨은 아예 채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결국 지방대 로스쿨을 나온 애들을 변호사 취업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전화질하다가 걸리고 이러는 거야. 그 문제 심각하잖아. 그런데다가 명문대 로스쿨을 입학만 하면 얘는 취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한 애들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애들만 판사를 뽑는 거야. 판사 시험에 응시한 애들을 국정원에서 면접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법관이 완전히 지금 개박살이 났어요. 이게 내가 오늘 만두를 먹으면서, 이 만두를 먹으면서 분노함과 더불어서, 이 만두를 먹으면서 분노하면서 이 로스쿨의 문제와 이 장학제도와 로스쿨의 관계, 향후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고민하는 그런 점심시간이었어요.
음. 5,000명당 1명, 미국은 1명당 300명당 1명. 내 직업이 뭔지 궁금해요? 망치 부인의 직업은 자칭주부. 망치 부인의 직업은 자칭주부. 근데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 다음에 국세청 지정은 방송인이야. 부업 배우. 그 농담 삼아 십신 만두 사태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나 기분 나빠. 나 그때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돈단 말이야. 나 여배우 몰라? 나 저 드라마 아니 영화 데뷔작도 있어. 남영동 1985 거기 찾아봐. 배우 출연자인 이름에 내 이름 나와. 예. 물론 이게 내가 그때 감독님하고 이 작품 해석에 대한 안목이 달라갖고 몇 번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영동 1985 진짜 무식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감독님과 내가 이 작품을 해석하는 이 마인드가 달라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마찰이 있었더니 그다음부터 나도 사실은 뭐 새로운 작품을 한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이 감독들도 뭐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뭐 그다지 출연 제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나의 자존심을 굽히고 뭐 감독들에게 뭐 나를 출연시켜 달라고 난 요청할 마음이 없어요. 네. 그때 내가 맡은 은퇴 작품 앞으로 은퇴 작품이라 그럴까? 데뷔작이자 은퇴 작품? 그 당시에 내가 맡은 역할이 뭐라 그러나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차관의 역할이었어. 그래서 이제 장관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나는 이제 그 뒤에 앉아서 뭐라 그러나 이 장관을 보좌하는 그런 차관의 역할이었지. 그럼 일단 회의에 들어간 장관을 위해서 차관은 계속 이렇게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계속 낙설하고 있었어. 빨리 끝나라. 근데 이제 감독님이 카트 그러더니만 나한테 지금 이 차관 회의 이 회의에 말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봐달라는 거야. 나를 아부쟁이로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들어라. 거기에서 조금 일단 첫 번째 마찰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근데 고개는 들어줬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이 차관의 역할과 감독이 생각하는 차관의 역할이 너무 달라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내가 참고 고개 들어줬어. 그 다음 다시 카트가 나왔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 배우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을 봐달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여기서 우리나라 차관회의 내가 몇 번 봤는데 그 국무회의 그 말하는 사람 다 쳐다보지도 않더만 그게 리얼 액션 아니야? 리얼 액션이란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얼마나 국무회의의 차관들이 그 남의 장관 말하는데 집중하냐고. 내가 생각하는 차관은 진짜 집중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딴 데 보지 말라고. 정말 감독님하고 이 작품 해석에 대해서 이 좀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되게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원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대사는 없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연기에 대해서 과연 망치 부인의 이 역해석이 맞았는가, 감독의 역할 해석이 맞았는가는 여러분이 직접 남영동 1985를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훅 지나가기 때문에 눈 깜빡거리면 안 돼. 이 남영동 1985를 볼 때 눈을 깜빡거리면 안 돼. 훅 지나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았지? 그때 그 당시 말이에요. 진짜 나는 이 리얼 현실적인 연기를 하고자 했고 이 감독님은 어떤 그 영화적 해석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딜레마였어요. 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눈 깜빡해서 훅 지나가서 못 본 듯. 그 영화를 봤는데 내가 어디 나왔는지 몰라? 어이가 없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지. 자막엔 나와. 자막에 분명히 나와. 그 스크린에서 내가 출연하는 장면이 제일 긴 게 자막이야. 아래에서 위까지 올라갈 때. 와, 길게 나왔어, 그때?
사실 뭐 그 당시 상황은 그래. 원래 그게 이제 김근태 의원님의 고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리고 이제 인재근 의원님이 거기 나가기로 했는데 몇 명의 엑스트라가 필요했던 거야. 몇 명의 엑스트라가 필요해서 인재근 의원님이 야 경선아 네가 와라 이래가지고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내가 앉아있다 보니까 나왔던 거예요. 뭐 아니야 나 진짜 나와. 엑스트라지 엑스트라. 근데 이제 보통 엑스트라는 뭐 그래도 출연료 준 다음에 그 작품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무급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저기 출연료 전혀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밥을 한 끼 사준다 그랬는데 밥을 먹고 가갖고 내가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찍은 거였어요. 예. 사실 그 엑스트라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오래 기다려야 돼.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 한 번에 찍는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이제 저 대통령이 말하는 장면 여러 번 찍고 그 다음에 배우가 말하는 장면 여러 번 찍고 우리 같은 병풍들은 계속 앉아있는 거야. 와 진짜 영화 배우도 힘들겠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영향력 있는 언론인만 하려고. 그 배우까지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냥 영향력 있는 언론인만 하고 배우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기로 했어. 뭐 내가 생각하는 뭐 나 정도의 역할 해석을 하는 배우라면 뭐 송강호? 송강호 정도라면 뭐 내가 못다한 연기를 마저 내 연기혼을 좀 받아서 연기해주지 않을까. 또 뭐 나의 외모를 또 따라갈 만한 사람은 문근영? 뭐 그 정도의 배우들이 내 뒤를 열심히 연기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나는 그냥 이제 그 남영동 1985를 은퇴작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야. 너네 이거 송강호 팬이나 문근영 팬한테 이르면 내가 고소할 거야. 농담한 건데 이거 가지고 또 막 진지하게 송강호 팬이나 문근영 팬들한테 망치 부인이 이랬다고 막 이르고 그럼 죽는 수가 있어 진짜. 예, 물론 내가 뭐 은퇴작이라 그래서 뭐 다시 배우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뭐 저기 뭐 문근영이나 송강호 같은 배우들이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추면서 나하고 함께 해달라라고 뭐 연락해 오면 그때 좀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는 뭐 연기는 좀 아직은 내가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유 추천 고마워. 예. 그래요. 시작하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뭐 뻥치지 마. 너 일로 와. 미친 뭘걸? 어디다 대고 스티커로 뻥치지 마야. 예, 자, 팬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뻥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팩트만 말해.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 뭐지? 아니, 내가 어저께 우리 조카 손주를,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어.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족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족장님이,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막 우리 족장님이 특히 이제 우리 조카 며느리도 내 방송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우리 방송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내 방송을 틀어놓는데요. 집안에. 그러니까 얘가 맨날 내 방송을 보는 거야. 지금 이제 7개월 반 됐어. 아니 이제 곧 8개월이 다 돼가. 8일이 되면 8개월 되는데 너무나 근데 이 아이가 영리해요. 영리해가지고 모든 게 되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머리가 좋아. 아주 그냥 식구들을 가지고 놀아. 근데 특히 이제 날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 역할을 다 정했어. 나는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야. 앉아있으면 안 돼. 내가 안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차 안에서만이야. 그리고 계속 날 안고 돌아다녀야 돼. 새로운 것을 계속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동생은 내가 자기를 안고 있을 때 옆에서 노래를 불러야 돼. 자기가 이렇게 딱 자려고 할 때 그때 노래를 불러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의 역할은 자장가를 부르는 거. 그냥 나는 안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자기를 안고 있을 때가 아니면 항상 자기를 쳐다봐야 돼. 딴 데 보면 안 돼. 그니까 뭐라 그러나, 뭐, 세계의 어떤 산업체에도 만든 적 없다는 에어백이 아닌 살백. 망치 부인의 이동용 침대. 예, 이동용 쿠션. 얘가 이제 내 배 각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의 배 각도와 나의 가슴 각도를 너무 좋아해서 내 배 위에서 이렇게 자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막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나의 한쪽 팔 안에서 막 뛰는 걸 좋아하는 거야. 막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 막 열심히 뛰어.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 10.7kg야. 아직 8개월이 안 됐는데 몸무게가 10.7kg야. 그래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걔를 사랑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그 애를 사랑하지만 감히 안지를 못해. 막 할아버지가 안고 휘청휘청해. 애가 막 흔들리면 할아버지도 휘청휘청. 그 다음에 친할머니는 안고 서있지도 못해. 내 동생도 얘가 미용을 하는 애라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얘도 막 안고 일어났다 바로 앉아야 돼. 야,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나는 맨날 이제 장비를 들고 다니고 가방 속에다가 맨날 이렇게 배터리를 막 싣고 다니면서 무거운 걸 늘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 집안에서 가장 강한 거야. 그래서 남자들도 다 위청위청해. 얘가 이제 안 껴있을 때 부들부들 떨지 않는 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나한테 안 껴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제도 가서 안고 얘가 그리고 막 식구들이랑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행복해해요. 행복해한 대신에 족장님을 한번 하루 동안 보필하고 나면 이렇게 돼. 나도 우리 집에 오면 공주인데 그냥 우리 족장님 앞에만 가면 무수리로 전락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뚱뚱해. 그래서 고민되는 거야. 근데 얘가 분유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 분유를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딱 모유만 먹어. 모유만 먹는 애가 그러니까 모유 먹다가 요즘에 이제 미움 쌀 갈아서 미움을 써준단 말이야. 미움 조금 먹고, 그러니까 이유식이죠. 이유식 조금 먹고 모유만 먹는 애가 몸무게가 그렇게 찌는 거야. 근데 과연 키가 클까? 진짜 이제 진지하게, 그래서 목 속에 숨겨져 있는 턱에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턱 속에 숨겨 있는 목, 막 이렇게 턱살을 드러내고, 후, 이렇게 바람 넣어주고, 고민이 많아. 근데, 하여튼 우리 족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제 이 가족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체질인 것 같아. 얘 진짜 무슨 근데 얘네 엄마도 아빠도 되게 삐짝 말라 있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얘네 엄마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서 비상 대책을 썼어야 될 만큼 말랐었대. 그리고 우리 조카는 혈우병이라 살이 안 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집에서 제발 이제 새로운 아기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친할아버지도 목사님인 거야, 이 얘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외할아버지 목사님이랑 친할아버지 목사님의 엄마도 목사, 아빠도 목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내 목사님이 아이가 건강하길 기도한 거야, 뱃속에 넣어놓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건강은 건강인데, 건강이, 곱하기 4가 되니까 그게 조금 오로지 기도는 건강뿐이었어. 조카가 혈우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네 분이 디립다 건강을 위해 기도를 했더니 애 허벅지가 진짜. 얘는 보통 이제 가령 무슨 키즈 카페나 이런데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이런 거 그런데 가갖고 뭐 이렇게 빨아먹고 그러면 감기 걸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나? 보통 애들이 왜 그렇게 애들이 막 단체로 노는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빨아먹고 이래서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름에 물놀이를 갔다 와도 눈병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예방접종을 해도 뭐 하루 만에 그냥, 눈물 2방울, 그걸로 끝이야. 뭐 예방주사를 맞고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린 생각은 그거야. 아무래도 그 예방접종 그 약이, 주사약이 허벅지를 못 뚫고 들어간 것 같다. 허벅지의 지방층에서 예방주사가, 그 예방주사 그 바늘이 아무래도 허벅지 지방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애가 병원균이 몸에 침투하지 못한 게 아니겠냐. 예.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쩌지 모르겠어요. 허벅지가 진짜 튼튼해도 너무 튼튼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애 보느라고 힘들지, 지겹고 힘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무거운 거 빼놓고. 엄마도 무거운 거가 제일 힘든 거야. 무거운 게 제일 힘든 거고, 그거 말고도 힘든 거 없다고? 얼마나 애가 진짜 귀여운지 하는 짓이, 예,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식구들이 아주 그냥 환장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신랑도 원래 남의 집 애기한테 관심 별로 없는데, 우리 딸이 나온 이후로, 사실 이제 지금 군대 가 있는 조카를 우리 신랑이 거의 키웠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군대 가 있는 조카를 맨날 아들처럼 잔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조카의 여자친구는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난 이후로 다른 집 애기한테 별 관심 없었는데, 우리 족장님은 왜 새 동영상이 안 올라오느냐. 요즘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무슨 우리는 나는 되게 어댑터라서 캠코더로 우리 딸 찍어놓은 게 있어. 근데 집집마다 그렇게 캠코더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애기들 다 찍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걔네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그냥 그거 보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고 세상에서 애 키우는 게 참 쉬워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애기 우리 누구야? 이 족장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장 큰 행복이야. 근데 이제 우리 족장님을 가서 이제 보고 오면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게 언제였지? 그 전날, 내 일요일 저녁에, 주일날 저녁이죠? 나 내일 남자랑 약속 있어. 그랬어. 그때 우리 딸하고 우리 신랑이 나를 탁 보더니, 서진이?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에휴, 되게 날 우습게 알아. 내가 뭔가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서진이랑 놀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10.7kg를 들고 그 몇 시간을 돌아다니니까 몸이 막 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 내가 막 집에만 오면 막 침 흘리면서 자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 남자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갔다 와가지고 막 침 흘리고 코 골고 막 자니까 신랑이 도대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남들이 보면 막 바람난 줄 알겠어. 근데 막 애기를 안고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다 보면 몸무게가 이제 막 진이 다 빠져.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밥을 잘 먹어야 방송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오늘 밥을 잘 먹고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만두를 너무 많이 먹고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봐.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그 해동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실수로 먼저 데운 거야. 그러니까 만두 피가 먼저 딱딱해졌어. 아차 해동 그래갖고 다시 해동을 누르고 그래도 만두 피가 너무 딱딱해서 물에다 삶았거든. 근데 영 만두 피가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막 만두 피가 가죽 같더니 계속 막 피가 모자라. 잠이 쏟아지고. 좌우지간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에 방송을 안 할 겁니다. 네. 제가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는 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못합니다. 무슨 큰 비상 상황 정말 무슨 전쟁 위기라든가 그런 진짜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세월호나 메르스나 전쟁 위기 같은 게 벌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방송을 못 하고요. 화수목금 낮 2시, 화수목금 주 4일 동안에 낮 2시 생방송을 하고요. 대신에
일요일, 예, 주일날 그 짝수주에는 낮 3시부터 6시까지 시사방송을 하고, 홀수주에는 밤 9시경부터 인생상담을 하는 걸로, 예, 평일날 4시, 그니까 2시부터, 그러니까 평일날 4일 동안은, 시사방송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짝수주일에는 낮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시사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홀수주에는 저녁 9시부터 뭐 2시간 정도 인생상담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평일에 직장 다니시느라고 생방송,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방송 못 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월요일 방송은 앞으로 안 하는 걸로, 예, 네. 안 할 거라니까,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내가 방송 안 할 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전부 다 주일날 바쁘고 월요일 날 쉬어.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 딸이 학원 가면 남편이랑 둘이서 어디 놀러 가기도 애매하고 맨 그냥 텔레비나 보고 집에 있는 거야. 그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방송을 하고 월요일을 우리 족장님을 보자. 우리 이제 조카 며느리가 또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러 간대. 그럼 조카 며느리가 공부하러 가고 내가 우리 조카 우리 서진 족장님을 봐주기 위해서, 예, 월요일 날 방송은 안 하는 걸로. 예, 앞으로 월요일 날은 방송 없어요. 월요일 날은 방송 없고 화수목금 4일 동안만 생방송을 한다. 근데 이제 뭐 세월호급이나 메르스급이나 또 이렇게 전쟁 위기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생방송을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냥 주 3일 방송만 할라 그랬어. 화목금 이렇게 주 3일 방송만 할까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하는 것 같다. 그래서 화수목금 일 요렇게 방송을 정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내가 오랫동안 입원해 버린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 협조를 잘해주게 바래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얘네들이 작전을 어떻게 쓰냐 보니까 주말에 금요일날 내가 생방송 끝내면 주말에 엉뚱한 장난을 쳐가지고 그걸로 주말 내내 막 뻘짓거리를 해. 지네들이 꼭 주말에 사고를 쳐. 그래놓고 그 사고를 가리려고 네티즌한테 막 이상한 스캔들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갖고 쓸데없는 걸로 막 여론을 막 후려. 그러다가 월요일 되면 또 전혀 딴 얘기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주일날 한 주간의 시사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말에 여론 조작질하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주일날 방송을 하겠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치기만 해봐, 진짜. 확 불질러 버릴 거야, 나 진짜.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날은 방송이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막 어떤 분이 텔레그램으로 이제 항의를 하시는 거야. 왜 방송을 11시에 했냐고.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방송 시간을 바꿀 거면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해달라는 거야. 내 텔레그램에 지금 명단 올라가 있는 게 900몇 명이에요. 근데 그 900몇 명한테 내가 어떻게 공지를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프리카로 들어오셔서 아프리카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아프리카를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운받으시면서 거기서 알림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알림이를 설정을 하시면서 스포츠나 광고는 안 받겠다. 근데 즐겨찾기만 알림 받겠다. 그게 되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거 되죠?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을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그 알림을 받으시면 됩니다. 즐겨찾기 알림을. 그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하다가 방폭이 될 때가 있어요. 방송이 갑자기 딱 중단이 되면 그때는 즐겨찾기가 날아가. 그게 아프리카 오류인데 망치부인이 방송하다가 즐겨찾기 방송이 한번 강제 종료가 되면 그때 모든 이 서버 자료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방폭은 뭐냐면 가령 내가 지금 자막이나 뭐 이런 걸 다 고쳤잖아. 방송 제목이나. 근데 방송이 외부에서 강제로 종료가 돼. 어떤 놈들이 이제 오류를 일으켜서 방송 서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설정해놓은 모든 게 날아가고 이전의 방송 제목으로 돌아가요. 그게 방폭이거든. 근데 그렇게 방폭이 되면 그 순간에 일부 아마도 나랑 같은 서버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오류 같은데 그 사람들은 즐겨찾기가 해제가 돼버려. 그래서 망치부인만 즐겨찾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망치부인이 만약에 방폭이 됐다더라 그럼 꼭 즐겨찾기를 확인하세요. 예. 방폭이 되면 꼭 즐겨찾기를 다시 확인하시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면 망치부인 방송 시작할 때 알려드리고 그리고 방폭이 될 때마다 다시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혹시 방폭이 되면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즐겨찾기를 다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망치부인 이제 매일 아침에 리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딱 끝나면 바로 재방송으로 넘어가. 그래서 그냥 재방송을 쭉 밤새 하고 아침 8시 반에 다른 컴퓨터로 옮겨요. 왜냐면 이 생방송용 컴퓨터가 계속 24시간 컴퓨터를 돌리면 이게 한 1년이 망가져. 내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1년에 한 대씩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계속 돌리면 그렇게 빨리 고장이 난대.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이 생방송 컴퓨터를 끄고 이 생방송 컴퓨터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재방송용 컴퓨터로 옮겨서 거기서 재방송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어머 이 시간에 왜 생방송해요? 생방송 아니야. 내 9년 내가 그렇게 아침마다 리방을 한 지 한 8년 돼요. 한 8년 됐는데 여러분들 저기 아침에 생방송 한다고 반갑게 달려오시면 안 되고 그거는 재방송을 리방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재방송을 리방할 때 간단한 채팅을 해요. 그 시청자들이랑 채팅으로 대화하고 뭐 가령 의논할 일이 있다든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채팅으로 물어보고 이러니까 망치부인하고 아침에 대화하고 싶다 싶으시면 아침 8시 반에 방송 알림이가 오면 그때 채팅에 참여하시면 망치부인하고 항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보통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채팅창을 봐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채팅창을 좀 보니까 그 시간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리방을 하잖아 아침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8시 만에 다시 한번 리방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재방송용 컴퓨터를 한번 꺼주는 거야. 24시간 계속 돌리고 이걸 막 48시간씩 돌리면 얘 수명이 낮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24시간에 한 번씩 껐다 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이 재방송용 컴퓨터를 껐다 키는 시간, 평일날 아침은 리방을 하기 위해서 재방송용 컴퓨터로 옮기는 시간,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망치부인의 생방송은 화수목금 낮 2시부터 5시, 그러니까 정규 생방송. 그 다음에 주일날 짝수날은 3시부터 6시 낮. 그 다음에 홀수주일은 그러니까 뭐 첫째, 셋째 주일은 밤에 9시부터 인생상담.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일은 낮 시간에 3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 시사수다방. 예,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네네. 컴퓨터가요. 그리고 이제 내 컴퓨터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 수명이 짧아. 그리고 이제 계속 막 이상한 거를 깔려고 그러고 그걸 지우고 막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막 이러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컴퓨터의 생명이 짧아. 그래도 이렇게 반복해서 리방을 해주고 적당히 쉬게 해주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 사면 1년 쓰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막 이렇게 화면이 막 깨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컴퓨터 자체가 막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2년 반? 예, 요렇게 꺼주고 번갈아서 쓰고 그랬더니 2년 반씩은 써. 컴퓨터를.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쉬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열을 받아서 그러겠지. 너무 열을 받고 계속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나, 컴퓨터 수명이 점점 짧아지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뉴스 프로그램을, 오늘의 뉴스 시작할게요. 그래서 시민단체 핫이슈는 아유, 이놈의 성인 웹툰 돌린 새끼들은 진짜. 잠깐만.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게시물 위쪽에 삭제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꼭 게시물 밑에 내려가서 삭제를 해야 돼.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저기 봤어요? 박재홍의 뉴스쇼? 예. 박재홍의 뉴스쇼를 보는데, 어머, 왜 이래? 내 컴퓨터가 지금 또, 뭐가 또, 글이 잘 안 써져. 외부에서 막 이렇게 내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나 봐.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막 딴 데로 다른 데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커서가 딴 데로 이동하잖아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봅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입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진돗개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진돗개의 인연이 대통령 취임 후 사저인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주민들이 선물한 그 진돗개 한 쌍이 최근에 5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진돗개 새끼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네, 박 대통령이 진돗개 이름을 공모한 것을 두고 진지하게 강아지 이름을 공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는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진돗개 이름 공모에 나섰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다 하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관저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참 기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동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면서 청와대의 소소한 일상들을 공개해 왔다면은 그렇게 높은 관심을 끌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 게 올 들어 4번이더라고요. 그것도 2014년 12월 31일 올린 신년사를 포함했어요.
그 이전의 포스팅이 이제 2월 18일 설날에서 올린 인사장이고, 하나는 지난 7월 30일에 올린 휴가 때의 글이 다였거든요. 예.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언론의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임 후에 청와대의 소소한 일상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진돗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다니까 뉴스가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수습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은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기사가 된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예. 특이한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들이 강아지 5마리의 이름을 지어서 댓글로 올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동안 불통 논란을 빚어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글을 올렸으니까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뉴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시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29일 오후 6시에 글이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60시간쯤 지난 셈인데, 오늘 새벽 6시 현재로 보니까 좋아요가 11,859명, 댓글이 3,168개나 달렸습니다. 예. 페이스북에는 실제 그 강아지 5마리의 이름을 지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고 진지하게 주역까지 동원하면서 이름을 짓는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댓글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통을 하자면은 SNS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청와대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SNS는 쌍방향 소통이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담화 발표가 아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글을 올린 건 있지만 댓글에 응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이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인 것이고, 뭐 홈페이지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댓글 몇 개만 소개하자면은,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인데 강아지 이름을 소통, 불통, 호통, 분통, 통일로 지었다면서 서로 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었다. 이게 과연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직접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신경 써 주시는 만큼 국민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글을 올렸고요. 한 이용자는 박근혜 대통령 글이 할 일이 없어서 청와대에서 놓은 진돗개 개새끼 이름 지어달라고 페이스북에 공모까지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이용자는 그렇게 심심하셨어요, 한심하다, 이런 댓글까지도 있었습니다. 비판 좀 댓글이 많이 보이는 거군요. 아니, 네. 물론 이제 진지하게 글들을 올리는 글들, 강아지 이름들 지어서 올리는 글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또 엊그제가 세월호 참사 500일이었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3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500일 추모제가 있었다. 그 중에는 저 강아지들처럼 아직 부모 품에 있어야 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있다. 지금 그 부모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라거나 그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진돗개와 관련된 글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처음 공개한 건 취임식 다음 날인 2013년 2월 26일 페이스북에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진돗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물론 박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청와대가 올린 글과 사진을 공유한 것인데요. 두 번째는 2013년 4월 14일 트위터에 희망이와 세롬이의 사진을 올렸는데, 박 대통령은 삼성동 주민들께서 제가 청와대로 떠날 때 선물로 주신 세롬이와 희망이는 출퇴근할 때마다 나와서 반겨준다. 기회가 되면은 세롬이 희망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면서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질문에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세롬이와 함께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2014년 2월 5일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는데,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진돗개 하나 딱 그려놓고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돗개 새끼 5마리를 낳았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박 대통령, 왜 예. 이제 진돗개 이름을 지어달라는 글을 올렸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지영 앵커는 페이스북 하시죠? 예, 저도 페이스북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자신 주변의 소소한 일상이나 자신의 견해 또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는 공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한 페이스북의 한 이용자라고 본다면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린 글 그대로 뭐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새끼 5마리를 낳았다. 패친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지어달라 이런 글을 올린다면은 당연히 뭐 페이스북 친구들이 강아지 이름을 올리거나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다거나 그런 반응들을 보이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별로 논란이 될 것도 없고 청와대의 일상을 알리는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본사의 KT 하베스 선거협력본부장이 이제 방한해서 어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진돗개 새끼 사진과 함께 이름을 공모하는 것을 우수 활용 사례로 꼽고 싶다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예. 평소에 페이스북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례를 우수 사례로 꼽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공모한다는 얘기는 그냥 소소한 일상으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평소에 소통 방식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왔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좀 더 많이 말씀하시고 소통을 했으면 뭐 좀 비판적인 게 좀 덜했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제 진돗개 이름 공모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는데 네.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처음 글이 진돗개 이름 공모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예. 박 대통령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을 보면은 직접 글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게시자와 친구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움직이는 쌍방향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일방통행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올리고 싶은 글이나 사진, 행적 등을 뭐 올리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트위터는 팔로워가 36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올린 글은 4건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은 33만여 명이 좋아한다를 눌렀는데 예.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이 올린 글은 홈페이지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습니다. 네. 댓글 중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페이스북도 쓸 줄 아는군요. 집권 이후에 페이스북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기회가 개 이름 짓기였단 말이냐 그런 반응들까지 있었습니다. 예. 뭐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좀 국민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누는 모습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봅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제가 지금 물을 다 마셔가지고요. 물 한 잔 떠올 때까지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게 박근혜 아버지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한 이유가 참 궁금해요. 이게 뭐래더라? 뭐 부정적인 인식을 유포한다 그랬던가? 이 노래를 왜 금지곡으로 했느냐? 그 당시 아마 이게 부정적인 인식을 유포한다고 아마 이걸 금지곡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박정희가 막 뭐라고 발표하면 이 노래를 틀고 그랬나봐. 그러니까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어저께 이제 뭐 박근혜의 진돗개 5마리 이름 짓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딴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 보통 이제 뭐라 그러나, 광고학적으로 볼 때 광고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광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물론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애들한테 이제 갔다 온 애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보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마음을 열게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열게 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주로 광고에 사용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예쁜 아기. 예쁜 아기가 등장하면 대부분 마음이 열린다. 2번째,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 3번째가 동물. 귀여운 동물들이 나오면, 그니까 이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니까는 왜 코카콜라 선전할 때 북극곰이 나오잖아. 코카콜라 선전할 때 되게 북극곰 가족이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 아니면, 왜 밑대인가? 무슨 코코아 선전이었는데, 어떤 애기가 되게 진지하게, 삼천포한테, 아빠, 나 동생 사줘.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돼, 아빠 돈 없어. 그랬던 그걸로,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3B라 그러나봐요.
베이비, 뷰티, 비스트 해갖고 이제 3B를, 가 나오면 그 광고에 대해서 일단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쁜 여자가 나오고, 예쁜 여자가 아니면 그 귀여운 애기가 나오고, 아니면 동물이 나오고, 이게 이제 광고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다 밝혀진, 다 이름도 있잖아, 지금. 아는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사회적인 상식이야. 근데 이제 요즘에 특히나 이제 그 삼시세끼에 보면 민키네 애기들, 민키네 이제 에디하고 사피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그 무슨 저기 TVN인가에 나오는 예능인데, 저기 작은 개가 또 개를 낳았어. 근데 이제 이 강아지들이 다리가 너무 짧은 거야. 다리가 너무 짧은 막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랑 계속 잠만 자. 계속 잠만 자는데 그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 이제 막 그런저런 분위기. 그쵸? 상근이라는 강아지들이 상근이라는 하얀 강아지가 되게 유행한 적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 삼시세끼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그런 이제 이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요, 그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투입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시사 정치에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돗개 새끼들의 사진 얼마나 귀여워. 이걸로 어떤 국민들하고 아기 강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잖아. 그 짧은 다리와 막 그 귀여운 주둥이, 뭐 강아지를 미워한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얼마나, 일단 이번에 강아지 이름 짓기의 배경에는 첫째, 얼마나 그동안 박근혜가 욕을 먹었으면 강아지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 인기를 좀 복원해보고 싶었을까. 그런 처절함이 하나 보인다.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강아지의 이름 짓기라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하고 소통한 척을 해보려고 하는 그들의 처절함이 보인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는 그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도리어 개가 무슨 죄냐, 그런 얘기까지 됐고, 여기 그다음 권영철의 기자 Y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의견을 처음으로 물은 게 개 이름 짓기였다. 그게 무엇보다 끝장인 것 같아. 박근혜가 이번에 개 이름 짓기 SNS를 올렸다가 뒤지게 욕을 먹은 이유는, 대통령이 돼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첫 번째 이야기가 고작 개 이름 짓기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동의를 못 해주는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무슨 무서운 얘기냐? 사실 이제까지 박근혜가 어떤 생명에게 관심 보인 적이 없잖아.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도 뭐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 다음에 판교에서 사람들이 막 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정부의 잘못이 없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그리고 막 메르스 때문에 죽은 30몇 명에 대해서도 그다지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 없이 뭐 남북 대화 얘기하다가 까이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강아지에 대해서는 벌써, 그러니까 이제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것 중에 강아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뭐 사랑이 희망이 얘기하고 이번에도 또 그러고, 이제 그런 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박근혜 심리 안에 있는 박근혜의 심리의 문제. 옛날에 어떤 그러니까 정혜신 박사인가? 정혜신 박사가 박근혜가 정상적인 사고하기가 어렵다, 그런 글을 쓴 적 있잖아요. 그 글 좀 한번 찾아올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인으로서는 그 박근혜가 겪은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박근혜 3남매에 보면 그 여동생, 좀 그렇잖아.
여동생이 정말 끔찍하잖아? 온 나라에서 막 욕먹으면서 그것도 관심이라고 좋아하는 그런 수준의 망발을 하고 있지. 거기다 남동생은 히로뽕 전과가 6범인가 그렇대. 그 마약 전과가 6범인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박근혜가 사실 겪은 일이, 엄마가 총 맞아 먼저 죽고, 엄마가 총 맞아 먼저 죽고, 아버지도 또 총 맞아 죽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경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껍벅 죽는 시중을 했던 사람들이 다 변심을 한 거야. 전부 다 전두환한테 줄 서고, 전두환한테 줄 서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가 느낀 게 그 지극한 배신감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트라우마가, 그게 지금 박근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사실 이제 박근혜 정치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전문 인사라는 거 아니야. 황교안이를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총리 시켰다가 법무부 장관일 때도 욕먹었는데 그걸 또 총리를 시켜서 또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임명하는 사람마다 저질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박근혜 인사참사가 왜 그렇게 심각했느냐 하면, 박근혜가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김기춘, 그 다음에 허태열, 이런 할아버지들을 비서실장으로 계속 올리는 이유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배신이라 그러면 막 학을 띠는.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이라는 새누리당 의원이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약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얘기 했단 말이야. 박근혜 대선 공약이랑 비슷한 얘기를 유승민이 했는데 그걸 자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받아들여갖고 거의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실성한 여자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막 부르부르 떨면서 국회에다가 협박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본인이 배신당했다라는 트라우마가 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전영욱이 그랬던가? 박근혜, 무슨 기사에 나와 있던데, 박근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동물은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한다. 그 동물의 왕국을,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만, 동물은 배신을 안 하잖아요. 이러면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는 거야. 선짓 하잖아요. 소름이 끼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에 대한 애정도 없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소통도 전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몇 개의 썩은 제목을, 썩은 나무를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면서, 결국 점점 더 벽을 높이 쌓아가는, 그게 지금 박근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안 좋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만약에 노무현이 진돗개 이름을 짓겠다 그랬으면, 망치 부인은 서민적이라고 좋아했을 거라는 거야. 그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론에도 난 사람 아니야.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서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내가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방송했던 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8년 봄이었나? 2008년 가을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막 측근들이랑 막 이렇게 뭐라 그러니? 동산에서 막 노는 그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 유튜브에.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 그런 거 보여줄 때 아니다. 되도록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면 다칠 수밖에 없다. 계속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생긴다. 내 기억에 그게 2008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동산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영상이 한때 소문이 막 인터넷에 돌았고, 내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띄우지 마라. 그러면 자꾸 물어뜯김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잖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격이 없고 소통 잘하고 이런 건 좋았지만, 사실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그런 품위 있는 정치를 해서 아예 틈을 잡히지 말았어야 됐다는 생각을 노무현 정권 때 했었어.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보다 가벼워 보였거든. 그래서 좀 진중하고 품위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판했던 사람이야. 이명박 박근혜 때 내가 미친년이었다 싶은 거지. 노무현 때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진짜 비판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보다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 이명박 박근혜를 겪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그때 참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좋아했을 거다. 그건 니들이 날 잘 몰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진돗개 5마리의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올렸다라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진돗개 5마리 새끼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올렸다면 조선일보는 과연 뭐라 그랬을까요? 진돗개 5마리 사료값만 얼마, 국민 혈세로 장난하냐, 이러고 나오지 않았을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무조건 지지하고 막 찬양하던 사람 아니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정치다. 정치와 경제, 양극화해서 이런 정책적인 목표로 비판을 했지만, 당시 조선일보가 만약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강아지 5마리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 5마리 혈세, 5마리 사료값은 누가 국민의 혈세로 장난하냐, 뭐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가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대통령의 진돗개 5마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진돗개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걔만도 못한 관심을 받다 보니까 박근혜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또 다음 이야기로.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또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계속 얘기해볼까요? 아니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누구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국정교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정교과서.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정립한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쌩 난리를 하고 있어요. 국정교과서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김영삼 이전에는 전부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했어요. 국사교과서가 한 종류였어. 국사교과서가 한 종류였고, 그래서 그 한 종류의 국사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워야, 외우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아니게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국사는 국정이었고, 근현대사만 달라졌던가? 국사만 국정이고 근현대사만 여러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던가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역사 교과서 자체가
그냥 검정 교과서, 그냥 교과서를 자유롭게 출판사별로 만들어서 그거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을 받은 교과서, 근현대사만이었죠. 인정을 받는 교과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검정 교과서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걸 선택해서 공부한단 말이야. 학교별로. 근데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이 원하는 역사관, 즉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뉴라이트 역사관, 한마디로 일제를 막 치켜세우는 그런 역사관에,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해서 조선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역사관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그 교과서를 애들이 채택을 안 하는 거야.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그 현대사를 선택하라고 막 교장들을 데려다가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다시 국정교과서야.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싶은 현대사, 지들이 주장하고 싶은 현대사를 가르치겠다는 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느냐? 그 기사 봤어요? 예. 고려시대에 웬 빨간 김치?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고추, 빨간 고추가 수입된 게 언제예요? 예. 참고로 이 우리나라에 빨간 고추가 수입된 게 언제죠? 들어오게 된 게? 예. 이게 임진왜란중이었다는 거. 임진왜란. 예. 임진왜란 중에 그 남미가 빨간 고추를 먹잖아요. 남미가 빨간 고추로 그 칠리 소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고추 요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그걸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놈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그 고추를 퍼뜨린 거야. 예. 고추를 퍼뜨렸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너무 독한 거니까,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은 그게 독이나 마찬가지였대요. 독약이라고 이거를 뿌렸다는 거야. 조선 사람이 고추 먹고 죽으라고 고추를 퍼뜨렸다는데, 조선 사람들이 고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김치 담궈 먹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이 그 고추를 전달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임진왜란 이후에 이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전에는 민속사에 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나라의 김치는 전부 다 백김치였어요. 백김치나 물김치. 그런 게 깜짝이야. 네, 예. 그래서 이 고추김치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는 조선 후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이제 백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없는 김치를 먹다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빨간 고추 김치를 먹은 거야. 빨간 고추가 버무려진. 자, 그런데 이 고려시대에 웬 빨간 김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살펴보니 대전까지 고조선의 세력권이라고 서술하고, 사실 우리의 맞춤법도 맞춤법도 틀렸다는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인 사회교과서에서 맞춤법도 틀리고 역사적 사실도 불확실한 것들을 막 써놓고 그랬다는 거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번 2학기부터 학교에서 정식으로 쓰기 시작한 5학년 사회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10쪽에 문화재를 통하여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봅시다에 수록된 사파를 보니 밥상 위에 고려청자 식기 안에
붉은 반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딱 봐도 붉은색 뭔가 반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추라는 게 들어온 게 조선 후기인데 도대체 이 빨간 반찬은 뭐냐? 이 학교의 교사 5명이 이구동성으로 김치라고 말할 정도로 김치 그림처럼 보이는데 고추는 조선 후기에야 국내에 들어왔다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교사는 김치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한테 고려시대에 빨간 고춧가루 김치를 먹었다는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가 31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를 살펴보니 명백한 사실 오류, 혼란을 줄 수 있는 모호한 표현, 비문 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초등학교는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에 배우는 사회교과서가 역사 과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며 현행 검정, 즉 여러 개의 출판사에서 각각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검사받고 인정을 받는 검정제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즉 한 종류만 국가에서 정해서 가르치는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으로 발행한 초등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이다. 같은 교과서 27쪽을 보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한 서술이 문제가 된다. 지난해 5월 보물 1823호로 지정된 농경문 청동기의 사진에 이를 통해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러나 농경문 청동기는 대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유물로 대전은 고조선의 세력권 밖에 있었다. 요컨대 농경문 청동기는 고조선 유물로 보기 어렵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연구자는 고조선을 대전까지 확대해서 보진 않는 게 연구자들의 일반적 견해라며 농경문 청동기는 고조선 시대보다는 청동기 시대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짚었다. 이 연구자는 다만 고조선과 청동기가 동시대니까 동시대 유물을 통해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짓는 삶을 미루어 유추해보는 것이 완전 불가능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와 맞춤법의 오류도 여럿이다. 91쪽을 보면 송은 당 말기의 혼란기를 이겨내고 중국을 통일하였다는 설명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당은 907년 멸망했고 송은 960년에 건국했다. 송은 당 말기가 아니라 당 멸망 뒤 이때 5대 19기란 혼란기를 거쳐서 중국을 통일했다는 표현이 맞다. 88쪽에는 생각을 버려야겠구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생각을 버려야겠구먼의 틀린 표현이다. 편수 용어와 교과서의 표현이 달라 혼란을 주는 사례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수 용어는 8만 대장경인데 이 교과서 112쪽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8만 대장경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라고만 해놨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 체계상으로는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맞고 학술적으로는 제조 대장경판 등으로 불리고 일반인들은 8만 대장경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통일할지는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역사 과목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고교와 달리 해당 과목 전공자가 아니라 교과서의 오류를 짚어내기가 힘든데 교과서의 정확성이 떨어져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지필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검정보다 못한 교과서가 나오는 것 같다며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화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검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경 건국역사 교사 모임 회장은 오류는 정오표를 배포해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다음 주 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자회견을 연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교과서의 맞춤법 오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국정교과서 하자고.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국정교과서만 배워가지고 우리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전혀 못 배웠어요. 내 나이 때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조선 말까지만 가르치고, 조선 말까지만 가르치고 해방으로 끝이야. 사실 해방기에도 그런 독립운동 기록 이런 거 잘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현대사도 전혀 안 가르치고 이 근현대사 자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던 시대였어. 근데 지금 그런 짓을 하려는 거 아니야. 검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꿔서 그 뭐 학생들 혼란을 막겠다더니 지금 국정 교과서 자체가 더 문제가 많은 거야. 저질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역사를 얘네들은 말아먹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목적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학원에서도 가르쳐봤잖아.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쳐보면 역사를 생각보다 참 좋아해. 근데 애들이 일단 어디서 싫어하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6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역사를 다 훑어. 근데 시험 문제가 학교별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일단 역사를 거기서 놓쳐. 그러니까 어려서 자기가 뭐 역사 관련된 만화책이라든가 책을 잘 봤던 애들은 그때 재밌게 넘어가는데 문제가 너무나 웃기게 나오는 거야. 아주 선생님들이 문제를 그지같이 내. 별로 안 중요한 거 애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만한 문제를 내. 그 다음에 중학교에 와서 2년을 배워.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2년을 배우는데 2년 동안에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다가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가 되면서 외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 내용은 진짜 많고 그게 사실은 이게 애들이 역사시험을 다 합해서 4번 보잖아. 한 해에 4번 보고 총 8번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과서를 8번으로 나누어서 봐봐. 분량이 엄청 많은데 외워야 될 건 너무 많아. 그런데다가 문제는 정말 그지 같은 데서 나와. 아무도 안 보는 곳. 그런 데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역사가 재밌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수업 자체를 싫어하게 돼 있어. 역사 공부 자체가 재미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에서 국사를 필수로 했어. 그러자 나머지 학교들은 필수로 안 했어. 나 일부러 짰다고 봐 그거. 그럼 나머지 학교 애들도 국사를 필수로 했으면 다른 아이들도 전부 다 국사를 공부할 수 있었잖아.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서울대만 필수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일반 아이들이 국사를 공부해서 수능을 보겠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서울대 갈 수준도 아니면서 왜 국사 공부하냐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 두들겨 펴서 못하게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애들이 몰래 나한테 와가지고 국사 공부를 공부하고 갔단 말이야.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딱 몇 %만 가르치고 나머지 애들은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개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청년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역사적 배경을 몰라.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당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우리 사회가 역사 교육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맨 처음부터 굉장히 의도적이었어. 이승만 때 국사편찬위원장이 친일파였어. 이승만 때부터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이 친일파가 아닌 적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친일 역사관 일제를 그러니까 뭐 친일이라고 해도 일본 제국주의 역사관으로 쓰여진 식민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책이 그냥 주도한 거야. 그래서 일제 때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 그 경성제국대학이 그대로 서울대가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교수들이 그대로 교수가 돼. 그 교수들한테 식민사관으로 공부한 애들이 서울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역사교육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개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역사 찾기를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그러니까 복원해냈단 말이야. 진실에 가깝게. 근데 그걸 이명박 때 뉴라이트 학자들이 걔 지랄을 떨어가지고 그걸 막 문제 삼고 애들 교과서를 바꾸라고 시비 걸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김무성이 뉴라이트 또라이 교수들 데려다가 새누리당
당 대표가 뉴라이트 또라이트 교수들 데려다가 막 강의를 듣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그 식민사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야. 일제가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근대화시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미나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거기 참가하고 그래. 미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잊지 말고 가야 되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 자,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사회 역사 이론이 뭐다?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화해서 지네들 그 조선이 근대화됐다, 발전했다. 그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야. 새누리당의 역사관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일제가 지배했기 때문에 근대화됐냐? 아니다. 이미 조선 후기에 그 많은 발전 방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슈퍼마켓 이름이 뭐였냐면 근대화 연세점이었어. 여러분 어머님이나 할머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옛날에 뭐 무슨 전빵이라고 불렀던 슈퍼마켓의 옛날 가게 이름이 근대화 연세점이었어. 근대화 연세점이라는 게 동네마다 이렇게 도시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데서도 그렇게 근대화 연세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 즉 근대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 근대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이거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다 근대화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원래 서양에서 만든 단어예요. 예. 서양에서 만든 단어이고, 그럼 근대화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가 되면 그 나라는 근대화됐다. 요게 세계사의 개념인 거예요. 세계사적 개념, 역사학의 개념. 써볼까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미신을 탄파하고 종교나 신앙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그걸 합리주의라 그래.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사라진 걸 그 평등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발달하면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그 사회가 근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근대의 조건이야. 네 가지 조건.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일제는 민주주의였어요? 일제 총독을 우리 조선 사람이 뽑았습니까? 일제 때 조선 총독을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서 뽑고 그랬어요? 지랄 연병이었죠? 자, 그러면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자유시장 경제를 누릴 수 있었나요? 일본에 충성하는 자들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산업령, 회사령 이런 걸 내려서 일본 놈들한테,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그 지지를 받는 놈들, 그 식민지 찬성한 새끼들만 기업할 수 있었던 나라야. 그게 무슨 자본주의야. 그 다음 세 번째, 일제강점기가 평등사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조센징하고 내지인이라고 갈라서 일본 사람들을 내지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월등한 계급으로 치고 조센징은 그 하등 계급으로 쳤어요. 그래서 아예 그 둘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하기 어려운 그렇게 불평등 사회였어. 모든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그게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어. 신분은 일본인과 조선을 나누어서 했던. 그 다음에 이 문화적으로 합리주의, 즉 신앙이나 종교 체제를 부정하고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합리주의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한테 뭘 요구했어요? 이 제국주의 시발놈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야? 신사참배. 지네 일본 귀신을 가서 섬기라고 그런 걸 요구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근대화야? 그게 무슨 근대화냐고. 평등하지도, 자유시장 경제도, 민주주의도, 합리주의도 아니었던 일제강점기를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친 또라이들인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런 역사관으로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야심. 그게 국정교과서야. 이 국정교과서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새누리당에서 뭐라 그랬냐. 이 국정교과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대. 그래갖고 이제 언론인들이 물어봤어요. 선진국 중에 누가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냐. 그때 북한. 이것도 종북이야. 종북 빨갱이들이 틀림없어. 전 세계에서 북한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건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이상한 독재 국가들이야. 이상한 독재 국가들만 국정교과서를 써. 북한이 지금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게 북한밖에, 아니, 선진국들이 막 그 국정교과서 쓰고 있다 해서 그 선진국 누구냐 할 때 북한이라 했다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을 선진국이라는 건 저 새누리당밖에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북한,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이런 게 이제 이 새누리당이 꿈꾸는 조국의 미래야.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북한. 이게 이 새누리당이 꿈꾸는 조국의 미래인 거야.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또 하나 이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다음 이야기는 뭐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고 있어요. 예. 이 일본의 이 산케이 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예. 예. 이 산케이 신문이라는 데서, 박근혜더러, 민비라 그랬어. 박근혜는 민비와 같다. 그러면서 민비가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술수를 부리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박근혜를 민비라고 칭한 거야. 나는 이거 명성황후에 대한 비하라고 봐요. 예. 이 명성황후의 후손들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고소해야 될 문제야. 고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거는, 예,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일본 식민사관 하는 놈들만 하는 거야. 일제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놈들만 민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돼. 왜냐하면, 고종의 중전이었잖아? 고종의 중전이었고, 고종이 공식적으로 다른 중전을 맞이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중전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순왕후 들어봤죠? 정순왕후가 누구야? 정조를 독살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영조의 마지막 부인이야. 마지막 중전. 그게 그 정순왕후야. 정순왕후를 뭐 김비 이렇게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예. 이 정순왕후가 아주 못된 여자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해경궁 홍씨. 그 사람은 중전이 되지 못했어. 사도세자의 부인으로서 세자빈을 하다가 물러났기 때문에 해경궁 홍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도 정조가 왕을 할 땐 대비였어요. 예. 대비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라는 표현은 중전으로 정식으로 책봉됐던 사람에 대한 공식 명칭인 거야. 그런데 명성황후는 이 고종이 나중에 대한제국 황제라고 국호를 바꾸잖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죽은 아내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명성황후라고 바꾼 거예요. 나는 명성왕후인 줄 알았어. 근데 명성황후로 고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 명성황후에 대한 공식 명칭은 명성황후여야 돼.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공식 명칭이야. 그런데 누가 민비라고 부르느냐? 요게 서울대에서 그랬어. 서울대 역사학과를 국사학과를 주도했던 인간들 중에 소위 민비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일본 놈들이 일본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제일 약올라 했던 게 명성황후였어. 왜 그랬냐 하면 원래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1876년에 이 조선이 지낼 거가 되는 거였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거의 이제 지네 세상에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 근데 이 명성황후가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슬슬 눈치를 보다가 그래갖고 이 1876